최근에 제가 탈모 신약들에 대한 뉴스나 논문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탈모와 관련된 최신 신약 소식 중에서 마지막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뉴스 보셨어요? 같은 탈모약인데 가격 차이가 최대 66배까지 난다는 기사였어요. 어떤 사람은 한 알에 몇십 원에 먹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분인데도 한 알에 몇천 원을 내고 있더라고요. 탈모약 가격 이야기, 이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낯설지 않죠. 그동안 탈모약은 왜 비급여인지, 왜 약국마다 가격이 다른지,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 번 다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그렇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로 확인이 된 게 있어요. 같은 피나스트리드 성분 탈모약인데 약국에 공급되는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탈모 치료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지금까지 이런 약들이 거의 유일하게 효과가 확실하다고 알려진 치료였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약을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 걸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탈모약들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평생 먹는 걸로 전제를 하면 비급여라서 가격 관리도 어렵고 먹다가 중단하면 다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최근에 제가 탈모 신약들에 대한 뉴스나 논문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탈모와 관련된 최신 신약 소식 중에서 마지막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탈모 신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지금 있는 이 치료들이 효과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치료들을 열심히 해봤는데도 부작용이 너무 강하게 오거나 부작용에 큰 공포감을 갖고 있어서 획기적인 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때문에 탈모 신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GT20029라는 탈모 신약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의 탈모약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이 약은 어디까지 연구가 됐고 실제로 언제쯤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 약에 대해서 제가 꼭 한번 알려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이 약의 이름을 보면요, GT20029 이름만 보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신약의 이름은 보통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신약들에서 흔하게 쓰이는 코드네임이에요. 개발 회사나 연구 과정에서 정식 제품명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숫자와 알파벳으로 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GT29는 두피에 바르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탈모 치료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약은 임상 이상 연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탈모약들은 먹는 약이든 바르는 약이든 결국은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호르몬을 줄이거나 호르몬의 작용을 약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GT29는 이 흐름에서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진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르몬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가 아니라 호르몬이 작용하는 지점에서 어떤 신호를 끊어보자, 이걸 목적으로 하는 약이에요. 그럼 도대체 기존의 탈모약이랑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 GT29를 이해하려면 기존 탈모약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해 왔는지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탈모약들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먼저 탈모가 진행되는 과정을 간략히 보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를 거치면서 DHT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이 DHT가 모낭에 계속 작용하면서 모낭이 점점 약해지고 작아지고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탈모가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접근 방식은 탈모를 유발하는 남성 호르몬인 DHT의 생성을 줄이는 방식이죠. DHT를 만드는 효소를 억제해서 DHT가 만들어지는 양 자체를 줄이자는 거예요. DHT를 덜 만들면 그 영향으로 약해지는 모낭도 적어지고 그만큼 탈모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고 동시에 개선도 시키는 건데,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트리드가 바로 이 원리로 작용하는 약물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접근 방식은요, DHT가 모낭에서 작용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에는 DHT의 생성을 억제하기보다는 이미 생성된 DHT의 작용을 방해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스피로노락톤, 알락톤 같은 DHT가 결합해야 되는 안드로겐 수용체를 막는 약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약들의 그 효과는 분명하지만 각각의 부작용들을 보면 몸 전체의 호르몬 환경에, 전해질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부작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복용해야 하는 거죠. 잠깐 먹고 끝내는 약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신 부작용이 덜한 바르는 탈모약을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게 미녹시딜이죠. 이 미녹시딜은 DHT를 줄이거나 막아주는 약은 아니고요, 모낭 주변 혈류를 늘리고 산소, 영양소를 충분히 모발로 공급되게 만들어서 모낭이 성장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또는 빨리 성장기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미녹시딜도 완전히 국소작용만 하는 약은 아니에요.
원래 미녹시딜은 혈압을 낮추는 전신 혈관 확장제로 개발된 약이었기 때문에 약물을 너무 많이 발라서 약물이 두피로 일정량 이상 흡수되면 심박수 증가나 안압이 올라가는 등 전신적인 부작용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소량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바르는 탈모약인 미녹시딜은 하루 사용량, 농도, 적용 횟수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까지의 탈모 치료들을 먹는 약이든 바르는 약이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몸 전체의 생리작용과 어느 정도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GT29가 왜 다른 접근으로 주목받는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GT29는 DHT를 얼마나 줄일까가 아니라 DHT가 모낭에 작용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점은 어디일까에 집중한 약물이에요. 물론 아시는 것처럼 혈액을 돌아다니는 자유 안드로겐이 모낭의 안드로겐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모낭을 위축시키고 모발을 가늘게 만드는데, 이때 이 안드로겐 수용체 자체를 약물의 타겟으로 보자는 접근에서 연구 개발된 약물인 거예요. 스피로놀락톤처럼 수용체를 막는 게 아니라 이 GT29는 수용체를 아예 분해시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몸 안에서는 필요가 없어졌거나 과도하게 쌓인 단백질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분해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분해가 되어지는 세포나 단백질에는 분해 대상이라는 표식이 붙게 되는데, 이때 탈모 신약 GT29는 안드로겐 수용체에 이 수용체는 정리 대상이다, 분해 대상이다 라는 표식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약물이에요. 그러면 세포 안에서 분해 시스템이 이 수용체를 인식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분해하게 되는 거죠. 수용체가 작용을 못하고 사라지니까 이 탈모를 유발시키는 호르몬이 어디 붙을 데가 없어요. 모낭의 작용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탈모 진행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고 모발이 굵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DHT를 억지로 줄이지 않아도, 체내 호르몬 밸런스를 깨지 않아도 탈모로 이어지는 신호가 약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이나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서 오는 부작용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로 이어질 수 있는 모낭 주변 환경을 일정 기간 리셋해주는 개념에 더 가까워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번 탈모 신약 이 GT29도 그 효과가 영구적인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수용체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 약도 일정한 주기로 사용해 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자체를 또 오히려 좋게 봐야 되는 게,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또 안전할 때도 많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약물을 쓰고 비가역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 버리면 효과가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의도치 못했던 다른 문제가 생기면 되돌릴 수 없다는 부담이 항상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이든 어느 정도는 가역적인 게 오히려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효과와 부작용, 안정성 사이에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라고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연구 결과 부분인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냐? GT29는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이 이상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상 연구를 진행한 세팅 값을 보면요, 18세 이상 남성형 탈모 환자 180명이 참여했고, 해밀턴 노우드 분류에서도 탈모가 좀 심한 사람들이 대거 포함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개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각각에 대응하는 위약군도 설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치료 기간은 12주였고요.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는 목표 부위의 모발 수 변화였습니다. 12주 후 결과를 보면요, GT29를 사용한 모든 그룹에서 모발 수가 증가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의미 있게 나온 두 그룹이 있는데, 먼저 0.5%를 하루 한 번 사용한 군을 보시면 제곱센티미터당 평균 16.8개의 모발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조건의 위약군에서는 약 10.1개 증가했거든요. 즉, 단순한 자연 회복이 아니라 약을 사용한 군에서 더 많은 증가가 있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값입니다. 두 번째는요, 1%를 주 2회 사용한 군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제곱센티당 평균 11.94개의 모발 증가가 관찰됐고, 위약군은 약 4.57개 증가에 그쳤어요. 이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고, 기분 탓이나 사진 착시가 아니라 실제 계측된 모발 수가 위약 대비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발 굵기 변화입니다. 탈모에서는 모발 개수만큼 중요한 게 모발 굵기죠. 이 연구에서는 목표 부위의 모발 굵기도 같이 평가했어요. 결과를 보면 1%를 주 2회 사용한 군에서 딱 12주 되는 시점에서 위약 대비 유의미한 굵기 증가가 관찰됐는데, 머리카락이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가늘어진 모발이 다시 굵어지는 방향의 변화도 같이 났다는 점이에요. 여기까지 보면은 데이터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은 건 아닐지라도 이상에서 확실히 효과적인 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전신 부작용이랑 안전성은 어땠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탈모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부작용이 민감하니까. 그래서 혈중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요, GT29는 전신 노출이 전반적으로 낮았고요,
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혈중 농도가 뚜렷하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 역시 치료 전후로 정상 범위 내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보면 전체 이상 반응 발생률은 GT29군과 위약군이 거의 비슷했고요. 대부분은 도포 부위에 가려움을 느낀다거나 경미한 피부 자극 정도였어요. 약물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래서 호르몬 수치를 억제해서 생길 수 있는 기존 탈모약들의 전신 부작용과는 결이 다른 치료고 결과도 다르다 볼 수가 있죠. 임상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보면요, GT29는 12주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위약 대비 유의미한 모발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건에서 모발 굵기의 개선도 보였고요. 전신 호르몬 변화 없이 국소에 적용해서 부작용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프로파일을 보여주는 약이다. 물론 이제 임상 2상 단계가 끝났고 3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결론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사람에게서 실제 효과가 있겠다는 시그널이 확인됐고요. 기존 탈모약들과는 다른 방향의 가능성을 데이터로 보여준다는 단계까지는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3상 결과도 잘 나와서 실제로 출시가 된다면 기존의 우리 효과 좋은 탈모약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대체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아직 일러요. GT29는 분명히 기존 탈모약들과는 완전히 다른 작용 방식을 가진 약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도 의미 있는 신호를 보여준 건 맞는데 어디까지나 임상 이상 12주 데이터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트리드, 미녹시딜 이런 탈모약들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단위의 장기 데이터가 쌓여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GT29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효과가 유지되는지, 부작용이 없는지, 안전한지, 끊었을 때는 얼마나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는지, 반복 사용했을 때 누적이 되고 체내 축적이 돼서 어떤 문제는 없는지 아직은 검증돼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오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임상적으로는 기존 약을 유지하면서 국소적으로 어떤 수용체 신호를 조절하는 방식 같이 써서 더 시너지를 얻는 처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프로페시아 같은 탈모약이랑 미녹시딜을 같이 썼을 때 효과가 더 시너지 나고 좋은 것처럼 이 GT29도 그 멤버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GT29는요, 모든 탈모 환자에게 맞는 약은 아니고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특히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이런 분들인데,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트리드 부작용 때문에 중단했거나 시작 자체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 성욕 저하, 피로감, 기분 변화 같은 문제로 약을 끊거나 아예 처음부터 전신 호르몬을 건드리는 게 부담스러웠던 분들한테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핀주베처럼. 두 번째는 이미 먹는 약을 쓰고 있지만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에요. 탈모 치료를 하다 보면 초반에는 잘 개선도 되고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좋아지진 않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 치료와는 다른 작용 지점을 가진 약을 추가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탈모 초기에서 중등도 단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번 임상에 포함된 환자들도 좀 심한 분들이었잖아요. 완전히 모발이 없는 사람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그런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약물이고, 그래서 탈모 초기나 중기인 분들한테 의미를 가지는 그런 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상은 모발 이식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까지 들으면은 GT29가 꽤 괜찮아 보인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약을 어느 정도 농도로, 어느 빈도로 써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좋을지도 봐야 되고, 과연 이 치료제가 여성분들한테도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약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탈모가 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상 결과 자체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3상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3상에서는 보통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더 충분한 기간 동안 GT29와 위약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게 시장에 나왔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만한 데이터를 나타내는지, 안전한지 총평가해서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은 짧아도 몇 년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3상을 하면은 몇백 명, 몇천 명을 뽑고 선별하는 과정만 해도 막 6개월, 몇 개월이 걸리니까 자금도 잘 조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3상을 일단 시작한 신약 자체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3상이 끝나더라도 각 나라별 허가 절차, 제형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해야 되고, 대량 생산 문제, 가격과 유통도 정해야 되고, 현실적인 단계들도 아직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약은 언제쯤 쓸 수 있고 언제쯤 출시될 거예요 라고 예측하기도 저는 사실 좀 어렵다고 봐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이 약이 그때 GT 머시기였구나, 용닥터가 말했던 거구나, 이렇게 안다면 조금 더 재밌게 흥미있게 그 약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임상을 주로 하는 의사기 때문에 어떤 수용체에 어떤 신호가 달라붙어서 두피에 있는 안드로겐 수용체만 사멸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이 연구되고 있는 신약들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다음 임상들이 말해주긴 하겠지만 그 전에 또는 연구가 끝나고 나서 또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제가 그런 뉴스들은 최대한 빨리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